안녕하세요. 한때는 박복한 제 팔자를 원망하며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팔자가 좀 사나웠어요. 저희 아빤 제가 고작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항상 밖으로만 나돌며 제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었던 엄마라는 사람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두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혼자 남은 절 키워주고 보살펴준 사람은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저는 장례식에 가보지조차 않았어요. 이미 제 아내 엄마는 아빠가 남긴 재산을 모두 들고 저마저 버린 채 떠났던 그날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여기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며 힘들게 절 키워주신 할머니께 효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조차 고작 제 나이 22에 노안으로 돌아가시며 저는 또 혼자가 되었어요. 우리 불쌍한 손녀, 이 할미가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손녀 시집가는 것도 보고 손주 낳는 것도 봐야 하는데 너만 이렇게 두고 가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영주야, 이 할미 없어도 꼭 힘내서 살아가거라. 살다 보면 분명 눈물 흘리는 날보다 웃는 날이 훨씬 많아질 거야. 이 할미가 하늘에 가서 우리 손주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꼭 지켜보고 있으마. 그때 유언처럼 할머니가 절 정말 지켜주신 덕분이었을까요?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사나운 팔자와 맞서 싸워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은인도 만나고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제가 가장 힘들 때 매몰차게 저를 쫓아낸 사람에게 받은 수모를 되갚아줄 수도 있었죠. 그런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을 사연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부디 소소한 재미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뒤 저는 연애 중이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소개로 만났던 저보다 2살 위의 남편은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많이 힘들어하던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죠. 부치는 돌아가시고 모치는 도망을 갔다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뿐이 아니게 됐다지. 조모께서도 유산을 거의 남기지 못하셨고 그래 사정이 참 딱하게 됐구나. 이젠 결혼하면 나랑 우리 박간 양반을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살거라. 시댁은 부유한 농가였어요. 땅도 소도 많고 농사도 크게 지었죠.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댁의 과수원 일을 맡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결혼하며 시댁에 들어가 함께 과수원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됐어요. 절 처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너무 기울던 절 시부모님은 좀 석연치 않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투는 차가워도 말만은 좋게 건네주셨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었기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그 말이 며느리로서 자신들을 잘 모시라는 뜻이었다는 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확실히 알게 됐죠. 예, 너 대체 빨래를 언제까지 미룰 거니? 나랑 네 시애비 입을 속옷이 하나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과수원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었어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그걸 핑계라고 대니?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땐 난 집안일 다 못 끝내놓으면 이부자리에 엉덩이 붙일 생각도 못했어. 너 지금 부모 없이 자랐다고 티내는 거니?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 너 같은 고아가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돌인 잘 해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시집 왔지 몸종으로 들어왔나요? 그리고 저 부모님은 안 계셨어도 할머니께서 누구보다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지금 그 말씀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모욕하시는 말이에요. 그 말만은 사과해 주세요. 예, 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하냐? 사과? 아이고 조상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맏며느리를 저런 되바라진 위인으로 들였습니다. 형수님,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정말 시동생으로서 기분이 언짢네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참고 잘만 산다는데 형수님은 왜 늘 저희 부모님께 맞서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가 언제 늘 그랬어요? 저도 평소에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까지 모욕을 하시니까 그것만은 못 참는 거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툭 하면 고아라며 절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고작 23살의 시집간 어린애가 낯선 그 집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음엔 저도 그저 내내하며 참았었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까지 모욕하는 일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기에 저도 한 번씩 대들고 맞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과 3남매 중 막내였던 시누인 늘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주었어요. 엄마, 아빠, 그만 좀 해. 세연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나도 딸이라고 오빠들이랑 그렇게 차별하더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세연이한테까지 왜 그러냐고. 세연이,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더 많이 도와야 하는데 공장에 교대 근무 다닌다고 많이 못 도와서 정말 죄송해요. 막내 말이 맞아요. 저희 집사람 저 믿고 이 어린 나이 여기까지 시집 와준 사람이에요. 장남인 제가 두 분께 제일 소중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너, 이 형사한테 한 번만 더 버릇없게 굴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지금이야 이런 일을 안 참는 여자들이 많다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여자들, 특히 이상하게 며느리가 참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때문에 꾹 참고 시댁살이를 하던 제게 제 편이던 시누이와 남편은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지만 그래도 살집도 일터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 제 남편을 낳아준 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전 남편을 생각해 시부모님께 최대한 며느리 도리를 잘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어린 당신이 훨씬 어른인 우리 부모님을 참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와서 힘든 가수 언니까지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말뿐 아니라 늘 제 발을 직접 씻겨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서름이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곤 했죠.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은 후엔 시부모님의 구박이 덜해졌기에 저는 그럭저럭 시댁에 잘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짧은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이 사람이 웬일로 늦잠이래? 아들이 3살이던 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깨우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남편이 그날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전날 많이 피곤했나 싶어 몸을 흔들며 깨워봤어요. 여보, 일어나라니까. 당신 일어나 있는데 일 나가기 싫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간지럼 공격. 처음엔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지럼을 태우고 더욱 강하게 흔들어 봐도 남편은 미동조차 없더군요.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들은 전 남편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봤어요. 그리고 그 후엔 가슴팍에 귀까지 대어본 전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지훈이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제 고함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과 시누인 황급히 저희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남편은 빠르게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던 일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려주는 일뿐이었죠.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던 남편은 결혼한 지 고작 3년이 지났던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가여운 우리 아들, 대체 그 착한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단 말이야. 왜인지 몰라요, 여보. 이게 다 저런 근본도 엉망인을 집에 들여서 화를 불러온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저 마귀 같은 기집애가 우리 아들 길을 쏙쏙 빼앗아 가더니만 기어코 목숨까지 앗아버렸소. 세상에 그 건강하던 애가 자는 사이 심장마비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머니, 왜 괜히 며느리 탓을 하십니까? 지금 누구보다 상심이 큰 사람이 바로 며느님일 텐데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사람 잡아먹는 팔자를 타고난 게 바로 저기 집인데 조모야 나이 80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지만 저 기집애가 자기 아버지도 일찍 잡아먹고 도망간 제 어미도 잡아먹은 애예요. 그 사나운 팔자가 이젠 앞길이 창창했던 내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라고요. 시부모는 남편의 불행을 모두 제 탓이라며 원망했어요. 너무 서럽고 슬펐지만 정말 제 팔자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됐나 싶어 차마 입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동네 어른들 몇몇과 함께 시누이는 저를 감쌌지만 시동생은 역시나 시부모와 함께 저를 원망했었죠. 나가라.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지금 당장 저랑 아들이랑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쫓아내세요. 이젠 서로 남남인데 우리가 네 앞길까지 염려해줘야 되니?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널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난 네가 처음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며느리로 들이긴 했지만 난 언젠가 네가 우리 집에 큰 화를 불러올 걸 예감하고 있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가족도 없는 새언니한테 애랑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큰오빠를 그렇게 아꼈으면서 손주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쫓아낼 셈이야? 네 오빠가 없는데 저 천박한 피를 이어받은 손주가 무슨 소용이야? 너 당장 안 나가? 나가서 평생 길바닥에서 빌어먹든 시궁창에 처박혀 살든 평생 거렁뱅이처럼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속죄하면서 살거라. 형수님, 그만 고집 부리고 좀 나가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발 뻗고 살 생각을 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시부모와 시동생은 저와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전 아들을 위해 애걸복걸하며 조그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죠. 결국 전 그렇게 남편과 제가 살던 세상 자체를 동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새언니, 저희 가족은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가진 돈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일했던 돈 전부 엄마가 관리한다고 다 가져갔거든요. 당장 제 수중엔 월세방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가 전부였어요. 남편이 나중에 우리가 일한 만큼을 목돈으로 모아 돌려준다는 시부모의 말을 믿고 생활비 정도만 받았었던 게 이런 도구로 돌아온 거죠. 물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시부모는 정말 나중에 목돈을 주었을 겁니다. 장남 사랑은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없으니 시부모는 입을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나마 시누이가 절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누이 또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기에 정말 미안해하더라고요. 당장 돈벌이가 필요했던 전 일자리를 찾아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 정말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도 나 데리러 늦게 올 거야? 빨리 와. 나만 맨날 여기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단 말이야. 미안해, 지훈아. 알았어. 오늘은 엄마가 최대한 일 일찍 끝내고 우리 지훈이 데리러 올게.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파출부 일을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며 돈도 모으고자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요. 저를 보며 맨날 울먹이는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가끔은 사는 게 너무 힘에 겨워 남편과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제 사나운 팔자를 원망도 하면서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럴 때 할머니가 옆에 있어 주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보, 나 너무 무섭고 외로워. 내가 우리 지훈이를 당신 없이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부디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래서 끝까지 지훈이를 잘 키워낼 수 있길 기도해줘. 제발 내 무서운 팔자가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지 않길 바래줘. 힘겹긴 했지만 그래도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들을 보며 저는 살아갈 힘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며 아무리 아껴도 쓸 돈은 계속 많아지더군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악착같이 돈을 모았건만 이놈의 팔자가 귀엽고 제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더라고요. 우리 애가 백혈병이라고요?
아니, 왜 하필 그런 무서운 병이 우리 애한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처음엔 아들이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을 먹여도 계속 열이 났고 갈수록 낯빛도 창백해져 갔어요. 게다가 툭하면 멍이 들고 출혈이 잘 멎지도 않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전 아들을 큰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9살이던 아들은 그 병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죠. 미안해, 우리 아들. 이 엄마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더 빨리 병원에 데려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언제까지 아파? 나 아프기 싫어. 빨리 건강해져서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싶어. 금방 나을 거야, 우리 아들. 그러니까 조금만 꾹 참고 우리 치료 열심히 받자. 엄마, 나 너무 무서운데 일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아들은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던 파출부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위해 아들의 옆에 붙어있게 됐어요. 처음엔 일과 간병을 병행하려고 했지만 응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다 무서워하는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두기도 힘들더군요. 어릴 적부터 품에서 오래도록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던 아들의 곁을 지금은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았어요. 때문에 전 아들의 곁을 지키며 몇 시간만 밤에 나가 술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저 아가씨,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병원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죄송해요, 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언니도 아시잖아요. 딸이라고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이랑 딸이랑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번에 빌려주신 병원비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염치가 없었죠. 벌이가 줄어드니 모아뒀던 집꼬리만한 돈은 금세 바닥이 나더군요. 백혈병이라는 게 치료비가 이만저만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남을 이어오던 친구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었던 전 가끔이나마 연락하고 지내던 신우이에게 염치불구하고 손을 벌렸었어요. 하지만 신우이 또한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조금의 돈을 빌려준 뒤 그 뒤론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죠. 신우이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또 손을 내미는 것이 미치도록 미안했지만 그땐 정말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는 밀릴 대로 밀렸고 이대로 가다간 아들을 퇴원시켜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도 집에 계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얼굴을 티밀어? 혹시 아가씨한테 들으셨어요? 저희 아들 2분 손자요. 지금 백혈병 투병 중이라는 거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찾아간 곳은 무려 시댁이었습니다. 그곳만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매달릴 곳이 시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손주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모른 척하진 않겠지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제 엄청난 착각이었더군요. 그래, 들었다. 근데 그게 왜?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제발 제 남편을 생각해서 저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병원비가 너무 밀려서 이제 돈을 못 내면 그 아픈 애를 정말 퇴원시켜야 할지도 몰라요. 한 번만 저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일을 2개, 3개라도 뛰어서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들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우린 돈 없다. 네? 귓구멍이 막혔어? 돈 없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참고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우리한테 너 빌려줄 돈이 어디 있겠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진 저도 대충 아는데 대체 왜 그런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세워져 있는 아버님 차만 해도 엄청 비싼 외제차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한 건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리고 막말로 네 아들 살리면 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든?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 더러운 피 섞인 손주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좀 잘 신경 쓰지 그랬냐. 네 그 박복한 팔자가 결국 이 아들까지 잡아먹게 생겼구나. 그때 널 내쫓길 정말 잘했지. 안 그랬으면 네가 우리까지 잡아먹었을지 누가 아니? 그러니까 재수 온 붙기 전에 그만 나가거라. 당장. 시댁에선 제 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악담만 퍼붓더군요. 심지어 시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달려나오더니 제게 소금까지 뿌려댔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 생각하며 끝까지 애원했습니다. 네, 제가 재수 옴도 붙고 팔자도 사나운 여자예요. 저를 때리고 욕하고 얼마든지 구박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들만, 두 분 손자만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형수님, 진짜 추하게 왜 이러세요? 아무튼 기분 좋게 집에 내려왔다가도 전부터 형수님만 보면 제 기분이 별로가 된다니까요. 좀 가세요. 형수님 아들 일은 형수님 혼자서 해결해야지. 왜 저희 집에까지 피해를 주려고 그러세요? 형수님은 우리 집안의 딱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경찰 불러서까지 쫓아내기 전에 얼른 가시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시동생까지 합세하며 시댁 식구들은 절 쫓아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어요. 결국 전 시모가 던지기까지 하던 소금 바가지를 피하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다들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 언젠가 꼭 천벌받을 거야. 가족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한테라도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 두고 봐. 난 우리 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낼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테니까. 그 와중에 고작 한다는 게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뿐이라니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온 전 크게 망연자실했어요. 이젠 사채라도 정말 알아봐야 하나 싶어 우연히 구한 사채꾼의 명함을 들고 망설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거기 김영주 씨 집이 맞나요? 네, 누구시죠?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그만뒀던 집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마음씨가 좋았던 사모님께선 아들의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제가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던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셨던 거죠. 사모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저희 아들의 안부를 묻더군요. 그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영주 씨, 왜 울어? 왜? 아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괜찮으니까 진정하고 말 좀 해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의 병원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돈을 빌릴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너무 서러운 울음이 터진 나머지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고 끄끄댔습니다. 사정을 들은 사모님은 놀라며 우선 절 달래시더군요. 그리곤 다음날 사모님은 사장님과 함께 저희 아들의 문병까지 와주셨어요. 그때 너무 좋은 분들이셨던 두 분은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훈이 그동안 밀린 병원비 우리가 다 납부했어. 네? 큰 돈을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병원비도 다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돈 빌릴 걱정하지 말고 애만 잘 신경 써. 정말 서운해, 영주 씨. 우리가 그래도 2년을 같이 지낸 사이인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는 어차피 챙길 가족도 자식도 없고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른 형제들하고 인연도 끊고 산 지 오래야. 그래서 돈이 들어갈 것도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부담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너무 과하고 부담스러운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당장 아들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제게 두 분의 후원 제안은 생명이 걸린 동아줄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두 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치료 경과는 좋은 편이었던지라 시간이 흘러 아들은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저희 아들의 병문안을 와주던 두 분은 그때 또 한 번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죠. 영주 씨, 이제 지훈이도 퇴원하니까 다시 파출부 일 시작할 거라고 했지? 그럼 그 일 우리 집에서 다시 해주지 않을래? 우리가 다른 아주머니를 고용하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만두셨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영주 씨만큼 내 일처럼 일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 한 칸 내줄 테니까 아들이랑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월세 공과금 같은 거라도 아낄 수 있잖아. 우리가 방값은 따로 안 받을게. 그럼 영주 씨가 아들 혼자 두는 시간이 적어질 거 아니야. 우리 영주 씨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는 거다.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의 공과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요. 두 분은 형편이 어렵고 아들을 걱정하던 절 배려해 그런 제안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거절할 여유조차 없던 전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주 씨, 지훈아, 짜잔, 우리가 케이크 사왔지롱. 지훈아, 완치 판정 받은 거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젠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그렇게 저와 아들은 두 분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저는 감사함을 표하려 정말 제 집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몇 년 뒤 저희 아들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두 분은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파티를 열어주시더니 그 주 주말엔 비싼 소고기 집을 데려가 밥까지 사주시더라고요. 또한 공부를 잘했던 저희 아들은 20살에 의대에 진학했는데 두 분은 축하한다며 무려 첫 등록금 전액을 내주시기도 했죠. 아니에요, 사모님, 사장님. 여태까지 두 분께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우리 사이 서운하게 이러지 마, 영주 씨. 지훈이가 잘 되는 건 영주 씨한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정말 기쁜 일이야. 불임이라 자식을 갖지 못한 우리한테 지훈이 꼭 자식 같았거든. 지훈아, 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야 한다. 그리고 꼭 힘들게 널 키워준 어머니께 효도도 해야 돼.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나 다름없던 두 분은 아들이 2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사장님의 사업 문제로요. 아직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 너무 서운하고 아쉽더군요. 심지어 그때 두 분은 퇴직금이라며 제게 큰 돈을 또 건네주셨어요. 거절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니까요. 그리고 영주 씨, 형제들과 인연 끊고 외로워하던 제 아내에게 동생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그동안 저희 집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맞아, 영주 씨. 영주 씨 나한테 정말 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헤어져도 꼭 연락하고 살자. 이젠 절대 불행해지지 말고 행복해져야 돼.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두 분께 받은 은혜 꼭 잊지 않고 언젠간 갚을게요. 가셔서 몸 건강하시고 꼭 연락 주세요. 두 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아들은 두 분께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두 분은 자신의 큰어머니, 큰아버지와 같다면서요. 그렇게 두 분은 떠났고 아들과 전 다시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두 분 덕에 모을 수 있었던 돈과 퇴직금으로 저는 작은 전셋집도 구하고 아들의 학비도 내줄 수 있었죠. 저는 은인이었던 두 분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드디어 의사예요. 물론 앞으로 인턴에 레지던트까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제 어엿한 의사 면허가 생겼다고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엄만 당연히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축하한다, 지훈아. 이후 저는 파출부 일을 아예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계속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에게 용돈도 주고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던 사장님 네 분에게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아들이 선물했던 명품 넥타이와 넥타이핀, 팔찌와 향수를 보며 눈물 짓던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뒤 아들은 인턴과 군의관 시절을 거쳐
레지던트 과정까지 수료한 후 나이 34세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후론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대학병원을 나와 한 대형 병원의 페이닥터로 취업했죠. 그리고 그때 아들은 인턴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 담긴 통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께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이걸 왜 날 줘? 너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보태서 써. 결혼 자금은 지금부터 천천히 또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 돈 보태서 우리 자가로 이사 가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남의 집에서 살게 해드리기 싫어요. 이젠 어머니를 그만 고생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 아들만 믿으세요.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이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책임지고 모시면서 살게요. 아들은 자신이 모은 그 거액을 보태 자가를 구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전 아들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지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곤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손을 잡으며 웃어주던 아들을 보니 한때는 유일한 제 기둥이었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아들이 대견하기도 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린 돈을 합해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가져본 마음 편한 온전한 내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된 지 1년이 채 안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라, 잘 지냈니? 한가로운 어느 주말, 저는 아들과 늦은 점심을 먹은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멋쩍은 듯 제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26년 전 제 아들을 저버린 어느덧 나이가 80대 초반을 넘긴 시모였어요. 인터폰으론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기에 문을 열었더니 제 앞에 그 악몽과도 같았던 시모가 나타난 거죠. 아이고, 집이 좋아 보이는구나. 시모는 제가 잠시 어리 빠진 사이 문과 제 사이를 비집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전 얼른 문을 닫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시모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황해하던 시모에게 말했어요. 굉장히 앙칼진 목소리로요.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요?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본 시엠인데 어떻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 저기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됐다지? 그건 너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막내가 말해줬다. 네 시누이 말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몇 번 돈을 빌리러 갔더니만 나중엔 화를 내면서 이러더라고. 왜 자기한텐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자기 오빠한테 퍼줄 건 다 퍼다 줘놓고 가뜩이나 힘든 자기한테만 손을 벌리냐고 말이야. 그러게 주위에 도움 청할 사람 하나 없도록 왜 인생을 그렇게 못되게 살았냐더라. 전에 며느리 너한테 한 것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 와중에 넌 네 아들을 무려 의사로까지 키워냈는데 내 꼴은 이게 뭐냐지 않니 글쎄. 사람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대로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못되게 사는 대로 벌을 받는다더라. 딸이라는 게 지혜미한테 못하는 얘기가 없어. 안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말래. 시모는 시누이에 대해 말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당시 전 시누이와만은 여전히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었어요. 제가 힘들 때 기꺼이 조금이나마 돈을 빌려준 시누이에게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기도 했고 아들이 의사가 됐을 땐 시누이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시댁이 망했다는 사실 또한 시누이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그 많던 땅도 소도 다 팔았다는 것도요. 하지만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아 자세한 사정까지 묻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제게 갑자기 푸념을 해대더군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지. 다른 병도 내미한테 저딴 소리나 해대고. 너 혹시 네 시동생 소식은 들었냐? 우리 둘째, 유일하게 남은 우리 집 아들. 걔 지금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교도소요? 그래, 우리 집 걔 때문에 쫄딱 망한 거야. 걔가 집안 돈 다 끌어다가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주식에도 미쳐서. 그런데 그 망할 녀석이 대출까지 받았다가 살던 집까지 다 날리고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남한테 사기까지 쳐댔단다. 내 팔자야. 아휴, 우리 영감은 그놈 때문에 화병으로 쓰러져 진즉에 저 세상 사람 되고, 나한테 남은 건 이제 형까지 드니 몸뚱아리랑 낡은 시골집 한 채뿐이야. 그러니까 시댁은 시동생 하나 때문에 아비규환이 됐던 겁니다. 시부를 잃은 시모는 시동생도 교도소에 보내고 혼자 쓸쓸히 살다 병까지 얻었다는군요. 그 와중에 병원비를 달라고 시누이에게 계속 손을 벌리다 억울함과 화가 폭발한 시누이가 홧김에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버렸다더라고요. 자신에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결혼 전에 가져간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서 왜 아쉬워지니까 자신에게만 손을 벌리냐고요. 가뜩이나 자신 또한 남편의 실직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걸 다 알면서요.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뭔가 바라기라도 해서 여길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우리 집까지 어딘지 알려줬어요? 아유, 아니, 너희들 집은 끝까지 안 알려주길래 내가 수소문 좀 해봤지. 저기 며느라, 내가 예전엔 참 미안했다. 그땐 내가 아들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도 살면서 널 모질게 대했던 거 참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다. 내가 예전에 날 부모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말 기억하니? 우리 예전엔 제법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자식에게도 외면받은 날 설마 너까지 모른 척 할 거야? 누구랑 사이가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요? 예전에 당신이 저를 얼마나 구박했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설마 제가 우리 아들 낳고 잠깐 덜 구박했던 그 시절을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그쪽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6년 만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저한테 소금 바가지까지 던져댔어요? 난 그때 그 처참한 심정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이가 갈려요. 아니, 그걸 지훈아, 네가 지훈이 맞지? 아휴, 어쩜 네 아버지랑 똑같이 자랐구나. 멀리서 봐도 한눈에 내 손주인지 알아보겠어. 저기 지훈아, 이 할미가 예전에 너 많이 예뻐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저기 너 서울에서 꽤 유명한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에휴, 이 할미가 몸도 너무 아프고 안 쑤시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유능한 의사인 네가 이 할미 몸 좀 따로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네가 다니는 병원에 좀 공짜로 입원도 시켜주면 안 돼? 시모는 뻔뻔하게도 저와 아들에게 빌붙기 위해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제 아들의 목숨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수모를 줬던 시모의 행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불쌍한 척이 통하지 않으니 시모는 이번엔 화장실에서 나와 제 뒤로 다가온 아들로 타겟을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저만큼이나 시댁이란 존재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자신에게 뻗치던 시모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누가 누구 손주예요? 네, 저 그래도 실력 없단 소리는 안 듣고 사는 의사 맞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눈물로 절 키워주신 어머니도 아니고 남인 절 자식처럼 아껴준 분들도 아닌 사람을 왜 돌봐드려야 하죠? 내가 네 할머니라니까. 네, 그랬겠죠. 적어도 할머니가 아버지를 맡기른 저희 어머니와 절 쫓아내기 전까지, 아니 백혈병에 걸려 힘들어하던 절 외면하기 전까지요.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2번이나 내쫓으면서 손주라는 존재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저랑 어머니를 며느리, 손주라고 불러요? 지훈아, 넌 80이 훌쩍 넘으니 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 시골에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골골대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어? 네, 그건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저한테는요, 잘 살려고 발버둥 쳤어도 부모 잃고 키워주신 제 외할머니도 잃고 저희 아버지까지 잃은 거로도 모자라 당신들한테 쫓겨나기까지 했던 저희 어머니, 게다가 백혈병까지 앓았던 절 눈물로 살려내신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당신 따위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한 데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아들은 독한 말을 내뱉으며 시모를 쫓아내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잔뜩 울상을 지으며 분명 우리 아들을 닮았으면 애가 착해 빠졌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시모에게서 떼어놓은 뒤 제 손으로 시모를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해 빠진 거 맞지만 혹은 아니에요. 당신같이 사람 마음 이용해 먹으려는 악인들에게 당하고 살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놨거든요.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마음 같아선 예전 당신처럼 소금이라도 확 뿌리고 싶지만 힘없는 노인 박대하다 그 자리에서 추상 치르겠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 가세요. 가라고요. 병에 걸렸다는 80대 노인이 저와 아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전 시모는 울상을 지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시모를 내쫓은 후에도 어찌나 분한지 저는 콧김을 씩씩 내뿜었어요. 아들은 그런절 꼭 안아주며 이렇게 위로해 주었죠. 저런 사람 때문에 화내실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이미 남이고 그런 남한테 화낼 시간에 우린 우리끼리 행복해지는 데만 더 집중하면서 살면 돼요. 나중에 신우인 제게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크게 사과하더군요. 시모가 염치 없이 거길 알아내 찾아갈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전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약 좀 오르라고 그랬던 건데 너무 죄송해요 언니. 처음엔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지도 않길래 제가 오히려 약이 올라서 지훈이가 어느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까지 말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 집을 알아내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2번 다시 못 찾아가도록 다시 따끔히 말할게요. 심지어 신우이에게 들어보니 시모는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모의 성화에 못 이겨 신우이가 몇 번이나 함께 병원에 동행해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네요. 시모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화된 상태였고 심지어 그 나이 때 노인분들보단 훨씬 정정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신우이한테 비싼 병원에 들어가 관리받으며 살고 싶다느니 보약을 지어 먹고 안마의자를 사야겠다느니 하며 계속 돈을 요구했으니 신우이도 화가 날 만했던 거죠. 심지어 시모는 좁은 신우이의 집에 들어가 합가까지 해야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신우이의 딸 방을 내놓으라면서요. 분명 엄마, 지훈이가 의사라는 얘기 듣고 좀 편하게 의사인 지훈이한테 보살핌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엔 언니랑 지훈이한테 빌붙어 살 생각이었을 거예요. 잘 내보냈어요. 아무리 이기적인 엄마라도 언니랑 지훈이만은 찾아갔으면 안 되죠. 아휴,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언니. 그렇게 우리에게 매몰차게 굴었으면서 가진 것도 건강도 다 잃고 난 뒤 뻔뻔하게 우릴 찾아올 생각을 한 시모가 한편으론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추악한 사람이었죠. 다행히 이후 시모가 또 우릴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신우이에게 굳이 묻진 않았지만 시모는 여전한 상태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판남인 시모의 일엔 신경 끄고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우리가 졌어. 그럼 고맙게 받을게. 고맙게 받긴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돈이죠.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오래도록 은혜 갚으면서 살게 해주셔야 돼요. 저와 아들은 얼마 전엔 사장님 네 분께 드디어 그동안 도움받은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정말 오래도록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두 분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던 우리의 고집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죠. 덕분에 우린 기쁜 마음으로 돈도 갚고 나름대로 비싼 선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자를 쳐서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받지 않으실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거절하시지 못하게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세상에, 여기 되게 비싼 레스토랑 아니야? 지훈아, 아무리 네가 의사라도 돈을 이렇게 아무데나 펑펑 쓰고 다니면 안 돼. 저도 평소에 많이 아껴요. 근데 여긴 아무데나가 아니잖아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전 아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 분께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왜 낭비예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요. 맞아요,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은 세상에 단 둘뿐인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자주 사드릴 테니까 한국 자주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와 아들은 감사한 마음에 두 분을 만날 때마다 고급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가족이라는 우리의 말에 크게 기뻐하시곤 했죠. 두 분에게도 가족은 서로뿐이니 우리를 만나면 자신들 또한 가족을 만나러 오는 기분이라면서요. 전 앞으로도 제 은인인 두 분께 고마움을 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족복이 없던 제게 두 분은 뒤늦게 만난 은인이자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앞으로도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유일한 피부치, 우리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갈 겁니다. 엉성하고 모난 돌로 쌓아 올린 탑은 그 모습이 위태로운 경우가 대다수지만 반듯하고 평평한 돌로 쌓인 탑은 비록 꼼꼼히 쌓은 데 힘이 배로 들지언정 완성된 모양새가 아름답고 견고하기 마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진 그 사람의 노년 혹은 말년을 보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 시모는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행동은 언젠가 미래의 나에게 반드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걸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또한 덮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을 조금 더 선하고 자애롭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